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 세무 2급에서 우리 그 소득세법 정리, 그 이론 파트 먼저 잠깐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기 파트, 마지막 파트가 원천징수인데요. 그 원천징수 하기 전에 이 소득세법의 이론 기본적인 거 좀 이해를 하셔야지 설명 또는 내용들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소득세법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그 개인이 그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는 소득세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근데 법인이 돈을 벌어서 번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 우린 법인세라고 해요. 지금 원래 이 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죠.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용어로. 원래는 소득세라고 하게 되면 이 소득, 개인이 얻는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이 얻는 소득, 둘 다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인격에 대해서 그 소득이 생긴 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원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싸라게 개인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소득세라고 그냥 통칭을 하고 있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라고 별도로 통칭해서 용어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안에 개인과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소득세 그러면은 개인 소득세를 의미하는 얘기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법인은 그냥 법인세라고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더란 얘기죠.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왜 사용되고 있는지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가세법 배울 때도 부가세법의 특징 같은 것들을 배웠던 것처럼 이 소득세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소득세법 전반적인 이론 문제로 두 문제를 딸랑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득세법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용어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두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여기 소득세법 총칙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총칙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소득세법 특히 세무 2급에서 이따가 배우실 그 세법 저기 뭐죠?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메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용어는 이렇게 구분할 것이고요. 우리 이 소득세는요, 개인이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로는 종합소득이라는 걸로 분류하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 개인이 버는 돈 중에서 이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갖다가 분류과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분류과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류과세라는 용어가 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 소득세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나요? 분류하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라고 답하시면 돼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종합소득은 그 과세 기간이라 그러죠.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종합소득은요. 여기 써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그 소득에 대해서 언제 신고 납부하느냐면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달에 그 1년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납부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가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5월달에 보면은요, 보통 뭐 플랜카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데 보면은 5월달은 종합 소득 신고 납부해달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이에요. 모든 개인들은 바로 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마무리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합소득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개인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이 신고 납부를 갖다 우리는 소득세법에서는 확정신고라고도 불러요. 확정신고. 지금 5월달도 6월달이죠. 여하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퇴직소득을 보시게 되면 퇴직소득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직장에 다닐 때 근속을 하면서 퇴직을 할 때 받는 그 퇴직금을 얘기해요. 근데 퇴직금은 보통 1년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이 발생을 하더란 얘기예요. 장기간 소득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종합소득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계산 구조가 다르고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이요. 양도소득 대표적인 게 우리 부동산일 텐데 부동산도 보유기간이 보편적으로 1년마다 이렇게 지금 뭐죠? 판매하고 사고팔고 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모두 다 개인들의 소득이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보통 1년 넘게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얘도 양도소득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발생하는 소득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얘 나름대로 양도소득도 여기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그 소득세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분류 과세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를 분류 과세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무 2급에서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종합소득이에요. 일단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은 세무 2급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분류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용어에서 많이 질문을 하니까 세 가지 정도는 외워두실 수 있으실 거라 믿어요. 자, 여기 종합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합소득이라는 걸 뭔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종합을 해놨다는 뜻이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나 질문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개인들이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벌잖아요.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인들은 과연 어떤 소득이 있을까?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하면 총 6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 소득세법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자소득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있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개인이 돈을 갖다가 은행이나 채권이나 뭐 등등 그런 것을 가입해 놓고서는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 소득이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이 종합소득 6가지 써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등등 자격시험을 위해서도 실무 업무를 위해서도 소득세법을 이해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순서대로 6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자소득, 이자를 받아서 소득이 생긴다. 당연히 이자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소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의 대주주들은 다 이 주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지분만큼 연간 그 회사에서 돈을 벌었다면 배당소득, 이런 배당금을 받게 될 테니까 그것도 일종의 소득이 되더란 얘기죠. 세 번째로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이 사업소득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매장들,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소득을 우린 사업소득이라고 구분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근로소득,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게 있는데, 걔네들을 우린 근로소득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연금소득은 나중에 배우실 거기는 하겠지만 잠깐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사적연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공적연금에는 우리한테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받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그게 소득이에요. 그래서 연금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군인들 있죠. 군인들도 그 퇴직하고 나면 군인연금이라는 걸 받아요. 또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공적연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연금도 있어요. 총 우리 크게 공적연금은 5개의 연금을 보통 공적연금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사적연금이라고 있는 거는, 사적연금은 우리 개인들이 연금, 우리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외에 그 금융기관, 즉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에 개별적으로 그 연금 가입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린 사적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공적연금, 사적연금에 대한 건 뒤에 뒷부분에 이제 자세히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소득이 뭐가 있냐면 기타 소득이 있어요. 기타 소득의 특징은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또 우연한 소득,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미리 말씀을 해드린다면,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얘기하는 일시적이고 또 불안정한 소득이라고 할까요? 프리랜서들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소득은 우선 일시적이고 그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타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주변에서 제일 많이 예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직군이 그 프리랜서들의 소득을 우린 기타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저기 우리 로또 당첨되면은 그 로또 금액 수령하잖아요. 로또 당첨 금액 또는 뭐 경마장에서 당첨돼서 소득이 생긴 거, 아니면 뭐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돈 주워서 뭐 생긴 거, 이런 것들을 우린 기타 소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합소득 안에는 좀 말 그대로 이 6가지의 소득이 있고요. 얘를 1년 동안 이 중에서 발생한 소득을 1년 동안 다 계산을 해서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요, 이렇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줄임말로 금융소득이라고도 교재에서 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금융소득이라고도 불러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이 소득세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어들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도 수월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 종합소득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 소득세법에서 세무 2급에서 주로 다룰 것은 바로 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기업체 내에서 여러분이 급여 담당자로서 업무할 때 사용되는 것들을 갖다가 주로 배운다, 실기로 배우기 때문에 이론도 또는 실기도 근로소득에 중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교재에서 보이는 대로 이 소득세의 특징 요거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교재 227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27페이지의 소득세법. 자, 이 소득세의 특징은 뭐냐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득 원천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요. 소득 원천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얘는 우리나라의 개인들의 소득에 대한 소득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소득 원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월급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통장에 300만 원이 먼저 들어왔다가 세금이 빠져나가나요? 월급 받기 전에 벌써 세금부터 공제하나요? 우리 재무회계 때 배웠던 내용처럼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회사에서는 먼저 원천 징수라는 걸 해요. 그죠? 그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요, 세금을. 그래서 소득 원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그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부터 먼저 징수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원천설 또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로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거예요 라고 과세 대상 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일부분은 순자산 증가설을 수용하고 있다는데 이건 이론적인 배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특이하게 순자산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거 우리 재무회계 때 배웠던 내용으로 따진다면 얘는 자본이에요. 재무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셔서 배울 기회가 있으시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 이 소득세는 세무 2급에서 배우지만 요 법인세는 세무 1급에서 배우거든요. 세무 1급에서는 바로 이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득 원천설은 원래 소득세에 대한 기본 용어이고 일부 부분적으로는 순자산 증가설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소득이 소득세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중합소득 안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소득들에 대해서 이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항목들에 대해서만 여기 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거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차피 성문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갖다가 과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라면 그럼 세금을 징수하면 된다 안 된다?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뜻이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소득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유사하다면 열거된 어떤 소득과 유형이 비슷하다면 그것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형별 포괄주의예요. 근데 이 유형별 포괄주의는 실질적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거되어 있는 소득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미이고 이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소득은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요 2가지만 해당이 돼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는 지금 여기 왼쪽에서 설명해 놓았죠.
자, 여기 분류과세라는 용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이거 소득세를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류과세라는 요 세 가지와 분리과세라고 하는 요 용어를 되게 헷갈려해요. 그래서 요 분리과세는 어떤 거냐면, 지금 분류과세는 용어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합소득에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분리과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분리를 한다는 뜻이냐면, 여기 종합소득에서 분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예요. 원래 종합소득에 속하는 개인의 소득 이 6가지는 종합소득에 속하는 것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 1년 동안 발생했던 소득을 갖다가 5월 달에 확정 신고하지 않고 세금 징수한 걸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세금 제도가 있더란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자, 분리과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느냐 하면, 일단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금에 보통 예금 통장에 개인 그 금액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해요. 즉 여러분들 통장에 이자가 찍힌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걔는 이자 소득인데, 이 이자 소득을 여러분들한테 지급하기 전에 은행에서 먼저 원천 징수를 한단 말이죠. 그 원천 징수한 거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계산 납부하라고 그런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이따 자세히 나갈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분리과세 용어 자체는 종합소득 이 6가지에서 소득이 지급될 때 그때 원천징수하고 세금 낸 것으로 과세 과정을 끝내는 것을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그 용어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의 그 용어들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적공제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적공제제도라는 얘기는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 개인들이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대해서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줘요. 즉 1년 동안 번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들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양가족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1년에 150만원씩 그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적공제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밑에 개인단위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해요. 개인별로. 그래서 개인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 한 가족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4명이 다 소득을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겨 있다면, 그 각각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들을 구성 요인 구성되는 가족들 있죠. 구성 가족별로 개인별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바로 소득세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칼이 좀 모자르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초과 누진 세율제도, 소득세법에서 초과 누진 세율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세법에서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개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고요, 개인의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야지 되는 게 세금의 기본적인 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초과 누진 세율 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정한 금액 이하 우리나라에서 최저 세율은 6%예요. 최저 세율은 6%고 그 다음에 세율은
15%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서 그 부과되는 세금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율은 24%고요. 그 다음 세율은 35%, 그 다음 세율은 38%. 이 뭐 세율을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세율은 40%, 그 다음 세율은 42%, 그 다음 세율은 45%.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세율은 총 8가지의 세율을 지금 갖고 있고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세율이 이만큼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또 간단하게 부르냐면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나라 소득세 최저 세율이 몇 %인지는 기억해 두는 게 편하겠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최저 세율은 6%고요. 최고 세율은 몇 %냐고요? 최고 세율은 45%예요. 여러분들이 또 참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그 벌어들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이만큼 적용되는데 지금 42% 있다가 얼마 전에 45%가 생겨났어요. 소득이 더 많아지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급여 조건이라든지 소득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제가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는 38% 5가지 세율밖에 없었는데 그 소득이 또 경제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서 2%씩 계속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 올려서 45%까지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지금 소득세 세율은 45%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더라도 대부분 50%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잘 뛰고 있는 우리 선이라고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 손흥민이 지금 1년 동안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엄청나게 많이 받네요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연봉으로 500억을 받는다고 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유럽은 다 똑같다 그랬죠? 선진국들은 지금 다 50%가 세금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세금이다? 250억이 세금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갖는 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250억밖에 안 되겠죠. 밖에는 아니겠죠. 되게 크긴 한데 1000억이라고 해도 하여튼 반은 다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45억도 45%이 세율도 말이에요. 이 세율도 10억 넘어가게 되면 이 세율이 적용이 돼요. 연간 벌어들이는 그 소득이 10억이 넘어가면 그 10억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서는 소득세율이 45%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유럽은 미국은 이렇게 50%가 세금인데 우리나라는 45%라면서요. 그거 왜 그러느냐면 여기 소득세로요. 여러분 급여 받을 때 소득세 45%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밑에 또 뭐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 10%예요. 그러면 45%에 10%면 4.5%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개 합치면 세금이잖아요, 다. 그럼 몇 퍼센트가 돼요? 49.5% 되죠. 그래서 얼추 건 50%가 세금으로 납부가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500억 받으면 500억이 다 그 사람 돈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50%는 거의 다 세금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소득세의 분류와 과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종합소득 여기 분류과세로요. 종합소득하고요. 퇴직소득, 그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합쳐서 우리는 지금 분류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세법이 개정돼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별개의 과세 체계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바로 요게 종합소득하고 다른 점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용어. 자, 원천징수라는 말 우리 많이 배웠단 말이지, 재무회계에서. 자, 원천징수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기는 했는데, 그 원천징수를 하는데도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얘기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첫 번째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아까 얘기해 드렸던 거죠. 여러분이 보통예금 통장이에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있어서 여기가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자 10만 원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15,000, 15만 15,640원 이만큼을 갖다가 원천징수했어요. 누가? 그 은행에서. 그리고 나머지 차액만 84,000 얼마를 갖다가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을 거는 10만 원이었는데 이를 84,360원 뭐 이렇게 돈이 입금이 됐다고 쳐요. 그럼 여기 세금 원천징수 했잖아요. 원천징수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소득, 여러분들은 이자가 발생했어요. 이자소득. 그런데 통장에 이자가 발생해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왜 안 하지? 그 분명히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일정한 금액 이하로 이자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원천징수한 거 이걸로 땡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원천징수 여기 뭐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받으면서 원천 징수한 것으로 끝내는 거. 그걸로 더 이상 5월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런 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르고요. 자, 이번에는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는데, 이 예납적 원천징수는 여러분의 급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급여 1월달, 2월달 그 급여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그 급여에서 그 소득세라는 것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한 금액 세금이 여러분들한테 부과돼야 될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월에 세금을 갖다가 간이 세액표라는 거에 의해서 대략 그 정도 세금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2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12월 달까지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다 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 또 계산 예를 들어보면은, 자, 여러분의 월급에서 매달 세금을 10만원씩 12월 달까지, 매달 10만원씩 12월 달까지 세금을 계속 냈다면 세금은 얼마를 먼저 낸 게 되겠어요? 120만원은 벌써 다 12달이니까 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내놓은 것을 여러분이 12월 달이 지나게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그 월급 1년치를 계산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확히 얼마를 내는지 계산해 봤더니 계산 결과가 7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를 벌써 미리 세금을 내놨어요? 120만 원을 벌써 내놨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더래요? 70만 원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120만 원 내놨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은 70만 원이니까 5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연말정산 환급이에요. 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는 데서 환급금,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환급 받는 절차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 납부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세금 내면은 부담되니까 월급 받을 때마다 예납적으로 미리 일부를 띄어서 세금을 내는 것을 갖다가 예납적 원천 징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납적 원천 징수에 대한 것도 한번 용어, 완납적 원천 징수가 뭔지, 그다음에 예납적 원천 징수가 뭔지 그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먼저 해봐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분리과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분리과세는 이따가 제가 실기 설명할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도 이제 소득세 이론 앞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잠깐 정리를 끝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지, 여기. 자,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요,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이냐 아니면 비거주자이냐 이렇게 구분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러면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불러요. 또는 거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주자라고 부르고, 이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다 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날짜 기준이 지금 1년에 18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83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그 183일 이상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주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83일 이하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거주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저희 이 비거주자는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거주자인 사람들은요, 국내 국내 국외 국내외 소득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 주소지라는 용어인데, 이 주소지는요, 개인의 모든 생활의 근간이 재산 상태가 있는 곳,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 장소, 거기를 주소지라고 불러요. 거소지는요, 주소지는 다른 데 있지만 그 주소지를 떠나서 183일 이상 머무는 곳, 그걸 거소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주로 보게 되면 이 거소지에 많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있죠. 외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소지라고 안 그러고 거소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지방으로 지금 발령이 나서 가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주소지가 다른 데 있지만 거소지, 거기서 직장에 관련된 일 때문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소지에 있는 사람들을 거주자라고 부르기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소득세법의 납세 의무자는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파트가 완전 여기 이론에서 미리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파트인데요. 여기까지 설명해 놓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것들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왜 여기서 얘기를 해놨냐면 제가 아까 개인과 그다음에 법인 구분을 해드렸죠. 그러면 그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은 거기 회사를 운영할 때 당연히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을 제외한 개인 단체를 얘기해요. 개인 단체들, 뭐 개인 회사도 개인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과세기간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내는 문제들이에요. 과세기간은요,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긴 종합소득에 대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가 과세 기간이에요. 자, 얘가 과세 기간이고요. 다시 써드리면 과세 기간, 그다음에 사망일, 그다음에 출국일, 얘는 과세 기간의 예외 두 가지예요. 과세 기간이 예외가 되는 것은 사망일까지 또는 출국일까지 과세 기간의 예외. 그다음에 납세지라고 되어 있어요. 납세지는 당연히 거기 주소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소지. 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도 없는 경우는 그 국내 사업장 소재지라든지 그다음에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것도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재를 읽을 때 용어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교재 보다 보면은 이자 소득, 우선 근본적으로 요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소득이라는 용어하고요. 여기 소득 금액이라는 이 용어가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보여서 같은 말 뜻인지를 갖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죠?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죠? 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 금액은요, 이 근로소득 100만 원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하고요, 분리과세 소득하고 뺀 금액을 갖다가 총 수익금액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것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요 내용들은 나중에 배울 것이니까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근로소득이라는 용어와 근로소득 금액은 이런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아예 다른 용어라는 거, 똑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우리는 여기 세무 2급에서 소득세에서는 얘를 중심적으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실기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소득이라는 용어와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용어입니다. 또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금액이 다른 용어고요. 배당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이 아예 다른 용어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별 필요경비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자, 결손금 여기 우리가 공제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공제 순서 때문에 제가 아까 종합소득 순서대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놨던 거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써드렸던 용어를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만 적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개인인데 이 6가지 소득이 다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자 받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채권을 샀던 아니면은 예금에 들어놨던 이자가 생기겠죠. 이자 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그게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주식도 사놨어요. 그래서 배당을 받았대. 그래서 배당소득도 생겼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10만원 이렇게 까먹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근로소득도 있어. 3만원. 연금소득도 있대요. 연금 여기 4만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있대요. 이렇게 4만원. 자, 이런 소득이 전체 다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갖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를 할 것인데 지금 마이너스가 난 소득은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다 무조건 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제하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공제 순서가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이죠. 공제하는 순서가 얘가 1번이에요. 사업소득에서 소득이 마이너스가 결손이 났다고 하면 공제 순서는 얘가 1번,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2번,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3번 이렇게 공제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그 다음에 얘가 5번 공제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까 종합소득 6가지도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제 순서 또 알려드릴 겸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다음에 우리 실기 끝나고 나서요 여기 소득세 이론 다시 시작할 때 요 1단원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1단원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소득세법 정리에 대해서요. 자, 지금부터는 전 실기 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